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은 기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교과서 62쪽이죠. 자, 기후라는 게 뭐냐면요. 기후는 약 30년 동안의 대기의 평균적인 상태를 기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달라지는 대기의 상태를 날씨라고 하고 30년의 그 지역의 평균적인 상태를 기후라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작년에 예년에 비해 유난히 여름이 시원했다라고 했을 때 그 시원한 작년의 날씨가 작년의 상태가 우리나라의 여름 기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예년에 비해 유난히 여름이 시원했다면 작년의 여름 기후가 이상 기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기후는 아니었던 거예요. 자, 기후는 대기의 평균적인 상태인데요. 이 기후를 구성하고 있는 것, 즉 기후를 우리가 말할 때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자, 기온, 강수, 바람. 이게 3대 기후 요소라고 하고요. 그거 이외에도 습도가 어떠한지, 혹은 구름의 양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도 다 기후를 구성하고 있는 기후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후 요소는 지역에 따라 다르죠. 기온만 보더라도 제주도의 기온과 북한의 기온은 다를 거예요. 이렇게 기후 요소에 지역 차가 존재하는데 이 기후 요소의 지역 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들을 기후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기후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후 단원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기후 요인이 기후의 지역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내는 것. 즉 기후 요인에 대해서 아는 것이 기후 단원의 가장 핵심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위도의 영향 아주 크죠. 자, 위도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도는 지구를 그리면요. 자, 지구가 있습니다. 자, 지구를 반듯 세워놨을 때 가운데 이렇게 수평으로 딱 가는 게 0도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10도, 20도 해서 북쪽으로 10도, 북쪽으로 20도 이렇게 북이 10도, 북이 20도 이렇게 쭉쭉쭉 위로 올라가서 그려지는 것이 바로 위도입니다. 그래서 꼭대기는 북이 90도가 되는데요. 사실 이 위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지구 중심에서 적도와의 각도 차이를 바로 위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북이 10도다라는 것은 적도와의 각도가 10도 차이가 나는 것을 쭉 그린 게 바로 북이 10도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북이 38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적도로부터 38도 각도에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위도 10도는 적도와의 각도 10도. 알겠죠? 자, 그러면 남쪽으로도 그릴 수 있겠죠? 남쪽으로도 적도와의 각도가 10도인 곳을 그릴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바로 남이 10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위도는 북으로 90도, 남으로 90도에서 이렇게 대칭으로 그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맨 아래는 바로 남이 90도, 즉 적도와의 각도가 90도, 즉 직각인 곳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 위도는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이 위도는 무엇을 결정짓게 되냐면 바로 태양이 들어오게 되는 입사각을 결정짓게 돼요. 일사각이라고 하죠. 자, 태양은 저 멀리에서 비춰오다 보니까 사실상 태양이 들어오는 건 수평으로 들어온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랬을 때 적도에 사는 사람들은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서 비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그의 그림자는 조그맣게 이렇게 머리 꼭대기에서 비치다 보니까 조그맣게 비춰지겠지. 즉 이만큼의 작은 공간에서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반면 중위도에 있는 사람은 햇빛이 이렇게 비스듬히 비춰온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림자는 햇빛이 이렇게 비춰오게 되면 그의 그림자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같은 에너지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넓은 면적에서
태양 에너지를 받아야 되니까 단위 면적과 받게 되는 태양의 에너지는 작아질 수밖에 없죠. 자, 고위도에 살고 있으면 햇빛은 정말 지평선에서 비춰온다라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의 그림자는 저 멀리까지 길게 연결되겠죠. 만약 이 사람 앞에 건물이 한 개라도 있다면 그 건물에 가려서 그 뒤에는 햇빛을 하나도 받지 못할 거예요. 햇빛이 거의 지평선에서 비춰오니까. 이처럼 적도에서는 태양이 거의 수직으로 비춰오고 중위도에서는 태양빛이 지면에 대해서 비스듬한 각도로 비춰오게 되고 고위도에서는 지평선과 거의 같게 지평선에 거의 붙어서 태양빛이 비춰오죠. 이렇게 위도에 따라 햇빛이 들어오는 일사각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지면이 받게 되는 일사량이 다르겠죠. 햇빛을 받는 양이 달라지면 온도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위도에 따라 결국 기온이 달라진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겠죠. 자, 위도에 따라 기온이 달라집니다. 즉 0도와 가까운 저위도, 0에 가까운 수치를 가지고 있는 저위도는 기온이 높고 극에 가까운, 즉 90도에 가까워질수록 기온이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적도일 때는 열대기후, 그 다음에는 온대, 냉대, 그리고 극지방은 한대기후가 나오게 되죠. 이런 기후의 차이는 위도의 차이에서 기본적으로 기인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위도의 차이가 단지 온도의 차이만 가져오게 될까요? 온도가 다르면 바람이 만들어지게 돼요. 어디는 온도가 낮다. 그러면 그곳의 공기는 하강을 하게 되고 어디에 온도가 높다. 그러면 그곳의 공기는 상승을 하게 되죠. 어디서 공기가 상승하고 어디서 공기가 하강한다면 이 둘 사이에는 압력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고 그에 따라 바람이 불게 돼요. 결국 기온의 차이는 바람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따라서 기온의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은 바로 바람의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위도에 따라 온도가 다른 만큼 어떤 바람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그려볼게요. 위도에 따른 바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대기 대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람이어서 쌤이 이렇게 미리 대기 대순환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적도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다 그랬죠? 그래서 적도는 되게 해가 뜨고 나면 지면이 빨리 뜨거워져요. 자, 뜨거워지게 되면 지면에 접해 있는 공기도 뜨거워질 거예요. 자, 따뜻한 공기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죠? 자,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게 되면 비가 오게 돼요. 자,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죠. 올라가는 공기는요. 공기가 뜨거워져서 올라갔건 혹은 산을 만나서 산을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건 혹은 서로 다른 두 공기가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서 한 공기가 다른 공기 위로 올라가게 되었건 아무튼 공기는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이유와 상관없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 수증기가 응결하게 돼요.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는 곳은 비가 오기 아주 쉽죠. 자, 그럼 공기가 상승하는 곳은 고기압이에요? 저기압이에요? 수업 시간 좀 했죠. 자, 공기가 누르는 압력을 기압이라고 부릅니다. 공기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거의 없어지죠. 따라서 공기가 상승하는 곳은 기압이 아주 작아요. 이걸 저기압이라고 해요. 반면 공기가 하강을 하면서 내리눌리게 되면 공기 압력이 되게 커요. 이것을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요. 자, 저기압, 공기가 상승하는 곳. 자, 이유가 어떻게 되었건 공기는 상승하게 되면
구름물 형성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요. 자, 그러면 비나 눈을 내리기 쉽죠. 그래서 저희 답은 흐린 날씨를 만들기 쉽습니다. 자, 반면 고기압은 반대로 공기가 하강하는 곳이고 공기가 내리누르는 곳이죠. 하강하는 곳이고 공기는 내리눌리면서 압축이 되면 될수록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면 있는 물기도 말라버리죠. 따라서 있던 이렇게 응결되어 있던 입자들도 말라서 수증기로 변해버리니까 공기가 하강하게 되면 구름이 없어지고 맑은 날씨가 되고요. 자, 아무튼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공기가 흐르는 것이 바람이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가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적도는 뜨거워요. 뜨겁기 때문에 공기가 상승하겠죠? 공기가 상승하니까 이곳은 저기압이겠네요. 자, 이것은 그래서 저기압이고 이게 길게 적도를 따라 공기 상승이 활발하면서 길게 저기압대가 형성된다고 해서 적도 저압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그런가 보다 하세요. 자, 아무튼 공기가 주로 상승하는 이 적도 저압대는 기온이 높아서 공기가 상승했을 것이고 공기가 상승했기 때문에 비도 많이 오겠죠. 그래서 기온도 높고 강수량도 많아요. 그래서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많은 이곳이 이제 열대 우림이라 불리우는 만물들이 되게 잘 살 수 있는 어떤 습한 환경을 형성하겠죠. 자, 여기서 공기가 상승합니다. 여기에 공기가 상승해서 기압이 비어버리게 되면 주변에서부터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공기의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나저나 이 상승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점점점 차가워지고 근데 그 아래서 또 다른 공기가 또 밀고 올라가기 때문에 공기 자체는 하강하지 않고 계속 상승을 해요. 또 그 다음 공기가 밀고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차가워지면서 공기가 가지고 있던 수증기는 비로 내려요. 비는 뚝뚝뚝 떨어지지만 공기는 계속 상승을 계속합니다. 상승한 공기가 이제 위에서 퍼져서 옆으로 가게 돼요. 상승해서 옆으로 가고 이렇게요. 그래서 옆으로 퍼져나가지. 그런 다음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차가워진 공기는 퍼져나간 다음 바로 옆 구역에서 하강하는 구역을 형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 공기는 하강을 하지. 자, 올라가서 이 구역에서 이렇게 하강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공기가 꾹꾹 눌리는 이곳은 고압되겠죠? 비가 잘 오지 않겠죠. 적도와 멀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꽤 뜨거운 지역이라 이 지역은 적도 다음으로 열대 같다. 그래서 아열대, 고압대라고 불러요. 아열대 고압대인 이곳, 고기압이 형성되는 이곳은요. 비가 잘 오지 않다 보니까 세계적인 사막이 이곳에 형성이 되게 돼요. 자, 아무튼 여기에 공기가 꾹꾹 눌린 고압대가 되니까 그래서 꾹 눌린 공기는 당연히 퍼져나가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퍼져나가게 돼요. 눌려서 퍼져나가고. 그러면 이곳에 들어온 공기는 여기서 눌려서 이렇게 아열대 고압대가 형성될 거니까 퍼져나가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극지방을 합시다. 극지방은 적도와 반대로 일사량이 너무 적어서 굉장히 차가워요. 지면이 차갑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있는 공기도 차갑겠죠. 차가운 공기는 하강을 합니다. 그래서 차갑기 때문에 공기는 지면으로 내리눌려져서 하강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공기가 내리눌려지는 곳은 당연히 고기압을 형성하겠죠. 그래서 이 차가워진 공기가 꾹꾹 눌려서 이렇게 쭉 뻗어나가게 돼요. 그러고 나서 방금 여기서 온 공기랑 둘이서 딱 맞부딪히겠지. 아래서는 따뜻한 공기가 위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니까 차고 따뜻한 공기가 맞부딪히게 되면 전선을 형성하게 돼요. 보통 할렌 전선이에요. 자, 할렌 전선을 형성하겠지. 어찌되었건 할렌 전선을 형성한 다음 맞부딪힌 공기 또 상승하겠죠.
이렇게 해서 대기는 대순환을 거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옆에 그림에 보이죠? 자, 이 대기 대순환 과정에서 결국 위도대에 따른 바람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보세요. 적도를 향해 불어 들어가는 바람이 만들어져요. 얘를 무역풍이라 부르고, 자, 중위도에서 불어오는 바람, 약간 서쪽에 치우쳐서 부는 바람, 한서풍, 그리고 극지방에서 불어오는데 동쪽에 치우쳐서 불어오는 바람, 극동풍이라고 합니다. 이건 남반구도 마찬가지예요. 무역풍, 한서풍, 극동풍이라는 바람이 둥근 지구상에서 대기 대순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바람이에요. 자, 이렇게 위도라는 기후 요인은 온도와 바람에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여러분은 저위도는 대체로 어떤 바람이 불 거야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중위도에서는 주로 어떤 바람이 불고 있겠네 라는 거 알게 되었겠죠. 자, 위도에 따라 이렇게 기후가 달라지고 기온과 강수량이 그래서 다르다라는 거, 기온과 바람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수륙분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수륙분포란 수, 물과 육지의 분포 상태, 이걸 수륙분포라고 하는데요. 수륙분포가 어떻게 기후에 영향을 주는가 하게 되면요. 바로 물과 육지는 비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비열이란 물체 1g을 1도 올리는 데 드는 열이에요. 자, 해양은 대륙에 비해서 비열이 아주 커요. 즉, 물 1g을 1도 올리는데 많은 열을 필요로 해요. 반면 대륙은 비열이 작아요. 즉, 흙 1g을 1도 올리는 데 들은 열은 물에 비해서 작아요. 따라서 똑같은 햇빛이 비쳤을 때 대륙은 적은 열만으로도 온도가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비열이 작기 때문에 똑같은 열이 비쳤을 때 대륙은 금세 뜨거워질 수 있어요. 반면 비열이 큰 해양은 1도 올라가는데 더 많은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열 가지고는 쉽게 올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똑같이 햇빛이 비쳤을 때 대륙이 빨리 뜨거워지고, 이렇게 빨리 뜨거워진 물질은 역시 차가워질 때도 빠르게 차가워지게 돼요. 그래서 비열이 작은 대륙은 해양보다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차가워지는 특성이 있게 되죠. 결국 수륙 분포에 따라서 기온의 변화 폭이 다르겠죠? 수륙 분포에 따라 기온에 영향을 준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온이 달라지게 되면 결국 바람도 달라지게 돼요. 따라서 수륙 분포에 따라서 기온도 다르고 바람도 달라요. 기온에 대한 건 좀 이해하셨나요? 자, 금세 뜨거워지고 금세 차가워지고, 그래서 1년 동안에 온도 변화폭이 큰 거, 이것을 연교차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기온의 연교차라는 표현을 쓰겠죠. 자, 기온의 연교차. (1년) 동안의 온도 변화량을 뜻해요. 기온의 연교차는 최나물 평균 기온에서 최하물 평균 기온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 평균 기온이 쭉 기록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가장 높은 달의 평균 기온과 가장 낮은 달의 평균 기온의 차이가 연교차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통 최나놀이 8월이에요. 그런데 남반구는 우리랑 계절이 반대니까 최나놀이 1월이겠죠. 반대로 최하놀이 우리는 1월인데 남반구는 최나놀이 7월 혹은 8월이겠죠. 자, 이렇게 장소에 따라서 최나놀은 다를 수 있어요. 자, 기온의 연교차는 이런 건데 연교차는 어디로 갈수록 커지냐? 당연히 해안보다는 내륙이 크다. 왜냐? 수륙 분포 때문이죠. 물은 육지에 비해 온도 변화가 작고 육지는 온도 변화가 크니까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해안도
같은 해안가를 하더라도요. 근처에 바다의 영향력이 큰 해안가인지 혹은 육지의 영향력이 큰 해안가인지에 따라서는 같은 해안이어도 이쪽 해안과 저쪽 해안 간의 연교차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역시나 수륙 분포 때문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온도가 달라지는 것과 바람이 달라지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수륙 분포와 관련된 바람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수륙 분포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야. 좀 전에는 위도의 영향력에 대해서 한 거고요. 자, 볼게요. 이게 유라시아 대륙이에요. 알다시피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영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에 있어요. 자, 둘 다 위도상 중위도입니다. 둘 다 중위도. 그러면 위도의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위도의 영향으로 봤을 때 적도와 가까운 저위도면 열대기후였겠지만 중위도면 온대 혹은 냉대기후, 고위도면 한대기후가 나왔겠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중위도니까 온대 혹은 냉대기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둘 다 중위도니까 바람은 무역풍일까요? 편서풍일까요? 극동풍일까요? 네, 위도의 특징. 중위도면 편서풍대가 되겠죠. 따라서 둘 다 중위도니까 편서풍대예요. 그런데 정말 두 지역 모두 편서풍 영향을 강하게 받을까요? 어느 지역은 강하게 받지만 어느 지역은 간접적으로 받기도 해요. 편서풍대에 속해 있지만 그건 바로 대륙과 해양의 비열차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죠. 즉 수륙 분포 때문에 발생하게 돼요. 자, 중위도에 있는 편서풍을 그려볼게요. 자, 편서풍이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랬을 때 대륙의 서쪽에 있는 영국은 그의 서쪽이 바다인 거죠. 바다는 장애물이 없이 평평한 공간이에요. 따라서 편서풍이 막힘없이 영국에 들어오게 될 거야. 즉 편서풍이 막히지 않고 1년 내내 지속적인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거기다 바다를 지나온 편서풍이기 때문에 바다의 영향력을 싣고 오는 편서풍이죠. 알다시피 바다는 비열이 작잖아요. 그래서 이에 영향을 받고 있는 영국은 당연히 편서풍 기후, 편서풍의 영향이 크다. 그리고 그 영향은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당연히 해양을 닮은 기후가 나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양성 기후라는 것은 어떤 기후냐? 바다를 닮은 기후라는 것은 연도차가 아주 작고 습한 기후겠죠. 연교차가 작고 습한 기후가 바로 해양을 닮은 기후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우리도 바닷가인데.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위치는 보다시피 편서풍이 대륙을 지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편서풍대에 있다 하더라도 완전 영향이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대륙을 지나와. 얘네랑은 수륙 분포가 반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지. 수륙 분포가 다른 거야. 자, 특히나 이 대륙이라는 건 평평하지 않죠? 울퉁불퉁하죠. 굉장히. 히말라야 산맥, 티벳 고원 등이 우리나라의 서쪽에 있어요. 따라서 그 바람은요, 이 울퉁불퉁한 육지 때문에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편서풍이 그렇게 강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자, 그러면 편서풍이 영향을 강하게 미치지 못하는 사이에 또 다른 바람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람이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 이 바람이 우세한 건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또 다른 바람의 영향이 우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대륙과 해양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누가 먼저 뜨거워져요? 대륙이 먼저 뜨거워지겠죠? 따라서 여름철에 대륙이 먼저 뜨거워집니다. 자, 대륙이 뜨거워지게 되면 대륙 위에 있는 공기는 상승하겠죠? 자,
그래서 여름철에 대륙이 뜨거워지면 대륙 위에 있는 공기는 상승할 것이고, 그래서 대륙은 공기가 상승해버리는 바람에 저기압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바다에서부터 바람이 불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름에는 바다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온 형태가 됩니다. 당연하죠. 자, 영국 쪽이야 바다에서 불어 들어오는 형태와 편서풍의 형태가 똑같네요. 그래서 편서풍인지 뭔지 구별이 좀 되기 어려울 텐데 아무튼 우리는 확실하게 여름에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요. 남쪽 바다, 뜨겁고 습한 바다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죠. 자, 반면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겨울에는 이제는 대륙이 또 먼저 차가워지겠지. 대륙이 차가워지게 되면 대륙 위에 있는 공기도 차가워지면서 하강을 시작하겠죠. 그래서 겨울에 대륙에서는 급격히 차가워지면서 공기가 반대로 이제 하강을 할 것이고 꾹꾹 눌려서 엄청 커진 공기 압력이 생길 거예요. 이게 바로 고기압이에요. 우리 주변 여기에 만들어진 고기압의 이름은 시베리아 고기압이에요. 자, 이곳에 아주 차가워진 시베리아 고기압이 형성이 되고 이곳에서부터 바다를 향해 바람이 쌩쌩 불어가게 될 거예요. 북쪽 대륙에서 불어온 이 바람,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우리나라의 겨울을 지배하게 되겠죠. 반면 유럽은 이 바람이 바다를 향해 들어가겠지만 겨울에도 여전히 편서풍은 계속 불고 있다 보니까 편서풍과 이 바람이 서로 충돌하면서 사실 영국에는요 바닷가까지는 이 시베리아 기단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이 거기까지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영국은 겨울에도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 영향을 좀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영국은 1년 내내 편서풍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반면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남쪽 해양에서 불어오는 고온 다습한 바람이 겨울에는 북쪽 대륙에서 불어오는 한랭 건조한 바람이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매우 춥죠. 강수량은 여름에 집중되고. 자, 이렇게 해서 대륙의 동쪽인 우리나라는 같은 중위도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기후를 갖게 돼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수륙분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륙의 서쪽에 있는 영국은 해양성 기후가, 대륙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는 계절풍 기후가 발생하게 되고 이 계절풍 기후는 겨울이 대체로 춥고 건조하다 보니까 기온의 연교차도 커요. 연교차가 크다는 거 대륙을 닮은 거예요? 해양을 닮은 거예요? 금세 뜨거워지고 금세 차가워지는 대륙을 닮은 거죠. 따라서 이 기후를 대륙성 기후라고도 해요. 자, 대륙성 기후라는 말은 연교차가 큰 기후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수륙 분포에 따라서 해안에 있냐 내륙에 있냐에 따라서 당연히 기후는 다르겠죠. 기온과 강수, 바람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같은 해안에 있더라도 대륙의 서쪽 해안과 대륙의 동쪽 해안은 기후가 다를 거예요. 자, 연교차를 다시 정리해보면 연교차는 해안보다는 내륙이 크겠죠. 수륙 분포 때문에. 그리고 해안에서도 우리나라가 속한 대륙 동안이 영국이 속한 대륙 서안보다 연교차가 커요. 이렇게 연교차가 크게 나오는 거 수륙 분포 때문이죠. 대륙 서안은 위도의 영향이 그대로 반영된 듯한 편서풍 기후대이고 대륙 동안은 계절풍 기후대가 나오는 것도 수륙 분포 때문이죠. 아시겠죠? 자, 이제 다음에는요. 해발 고도에 대해서 할게요. 다음은 해발 고도에 따른 기온과 습도 등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발 고도 자체는 기후가 아니죠. 근데 해발 고도가 달라지게 되면 기후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자, 산 위로 올라가게 되면요. 온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등산할 때 출발할 때 좀 이렇게 더 춥지 않았다고 해서 옷을 너무 얇게 입고 가면 안 돼요.
산 위에는 아주 추울 거니까. 자, 대부분 햇빛이 비치면 지면은 가열되는데요. 햇빛이 비쳤을 때 대기 중 일부를 가열하긴 하지만 햇빛의 대부분은 지면을 가열하기 때문에 지면과 접해 있는 곳이 따뜻하고 여기에서 멀어질수록 대체로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100m당 약 0.6도 정도 떨어져요. 대관령의 높이는 뭐 낮은 곳은 이렇게 해발고도 한 7, 800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높은 곳은 1000m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근처를 넘는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약 1000m라고 치고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서울이 1월 기온이 약 마이너스 3도, 8월 기온이 약 25도예요. 그럼 이것보다 약 1000m 정도 높이에 있는 대관령은 이 높이로 인해서 6도 정도 온도가 떨어지게 돼요. 단순하게 계산해서. 따라서 1월달은 약 마이너스 9도, 8월달은 약 19도가 되겠죠. 자, 이처럼 해발고도의 영향은 온도를 떨어뜨려요. 여름이건 겨울이건 할 것 없이. 따라서 해발고도가 높다고 해서 연교차가 커질까요? 그건 아니겠죠. 자, 보다시피 서울의 연교차를 계산해보면 기온의 연교차가 25랑 마이너스 3도, 그럼 연교차가 28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대관령 또한 마이너스 19도와 19도, 그럼 연교차가 28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해발고도가 높은 곳은 일률적으로 온도가 떨어지는 거지 이게 연교차가 커진 형태로 떨어지진 않아요. 참고로 대관령의 연교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마도 대관령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태백산맥의 그 윗부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관령 가시면요. 어쩌냐면 서쪽을 바라보게 되면 산들이 이렇게 넓게 굽이치는 게 저 멀리까지 보여요. 근데 방향을 바꿔서 동쪽을 보게 되면 바로 발밑으로 깎아지는 듯한 비탈이 딱 있고 저 아래에 바다가 동해 바다가 바로 보여요. 그래서 작은 배들이 이렇게 항구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보여. 자, 그만큼 우리나라 지형은 이렇게 비대칭적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지형인데요. 대관령은 해발고도가 높긴 하지만 동해와의 거리는 꽤 가까워요. 따라서 동해안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산 타고 올라가면서 온도는 떨어지긴 하지만 대관령에 이 동해의 영향력을 약간은 실어다 주는 것 같아. 동해랑 가까워서 그런지 대관령은 연교차가 동해안보다야 크겠지만 동해안보다는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동해안보다는 연교차가 조금 커지겠지만 다른 지역 있죠. 막 서해안이라든지 혹은 내륙 지역, 둔지 같은 내륙 지역에 비해서는 연교차가 좀 작은 듯해요. 알겠죠? 자, 쌤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연교차를 생각을 할 때는 바다의 영향이 큰지 육지의 영향이 큰지를 봐야 돼요. 바다 영향이 큰 곳은 연교차가 작고 육지 영향이 큰 곳은 연교차가 커져요. 수륙 분포 때문이죠. 그리고 해발고도는 여름과 겨울에 상관없이 온도를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준다는 거,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해발고도가 높은 곳은 온도가 낮아진다. 이 정도. 그리고 대체로 해발고도 높아지게 되면요. 일교차가 커져요. 그래서 일교차가 커져서 대관령에서는요. 겨울이면 그 황태를 널죠. 명태를 널죠. 명태를 널게 되면 일교차가 큰 대관령의 특성상 이 명태가 낮이면 녹아서 물이 뚝뚝뚝 떨어졌다가 밤이면 땡땡 얼어요. 이거를 날마다 녹고 얼고 녹고 얼고를 매일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맛있는 황태로 변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명태는 동해안에서 잡히지만 황태의 특산지는 바로 대관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관령에서는 이렇게 명태를 동해에서 사가지고 와서 황태로 만드는 이런 일을 예로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자, 해발고도에 따라 온도가 낮아지는 거 아시겠죠? 자, 다음은요. 지형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해발고도와 지형은 다른 말이에요. 자, 지형은 산이 있는지 혹은 지형의 기복이 울퉁불퉁한 정도가 심한지 혹은 기복이 작은지 알겠죠? 혹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지 혹은 열려있는 공간인지
이에 대한 모든 것을 지형이라고 해요. 해발 고도는 단지 높이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지형은 이 땅의 울퉁불퉁한 정도, 생김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지형의 영향력에 대해서 하겠어요. 자, 지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평야가 있고 산이 있었을 때 평야와 산간 지역은 기후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산에서도 만약 바람이 여기서 분다면 이쪽 산 비탈은 바람을 맞게 되고 반대편 산 비탈은 바람이 불어내리겠죠. 이거에 따라 산 비탈 자체에도 이렇게 명칭이 다르게 적용되게 돼요. 바로 이쪽을 바람을 받는 사명이다. 그래서 바람 바지 사명이라고 하고 이쪽은 바람 그늘 사명이라고 해요. 의도를 하면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했죠. 바람은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공기는 뜨거워져서 상승을 시작했건 혹은 산이 있어서 그 산에 의해서 상승을 하게 되건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떨어지고 그에 따라 구름을 형성하고 비나 눈을 내리게 돼요. 자, 바람이 불었다. 평야지대는 그냥 그건 바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산을 타고 올라가게 되면 구름을 형성해 비를 내리게 되죠. 반대편에서는 공기가 내리눌리겠죠. 내리눌리게 되면 공기는 압축되는 과정에서 뜨거워지고 맑은 날씨가 지속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평야지대는요. 강수량이 좀 적어요. 구름을 형성하지 않으니까. 반면 바람 바지사면은 기온이 낮아지고 강수량이 증가하게 돼요. 산 위로 올라가게 된 바람은 온도가 떨어지고 구름을 형성해 비를 내리기 때문에 그죠. 반면 불어내리는 사면에서는 다시 압축되는 과정에서 기온이 높아지고 역시나 강수량이 적어져요. 이렇게 지형에 따라서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에 대한 좀 더 이렇게 과학적인 형태의 분석은 펜 현상에서 할 수 있는데요. 자, 펜 현상에 대한 걸 지금 바로 다루겠습니다. 자, 펜 현상에 대해서 할게요. 자, 펜 현상은 지형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현상인데요. 독일에서는 알프스 산맥을 넘어 불어오는 바람 중에 어쩔 때는 꽤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서 산 기슭에 있는 눈을 녹여버리는 현상을 목격을 하게 되었어요. 자, 눈 덮인 알프스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을의 차가운 바람이었는데 어느 시기에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주변의 눈을 녹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뜨거운 바람을 팬풍이라고 불렀고요. 이 팬풍이 왜 발생하는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팬 현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팬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자, 산이 있고 바람이 산의 반대편에서 불어오기 시작하였다. 이 바람이 만약 처음에 15도짜리 바람이었다고 쳐요. 15도의 일반적인 바람, 습도도 적당히 머금고 있는 일반적인 바람이겠죠. 자, 그런데 이 바람이 산을 타고 올라가게 되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는 과정에서 주변에 기압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고산병 그러면 기압이 너무 낮은 곳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자, 위로 올라가게 되면 공기의 기압이 떨어지면서 위로 올라가는 공기는 주변으로 이렇게 팽창을 하게 돼. 주변에 압력이 낮으니까 이게 넓어지겠죠? 팽창을 하게 되는데 열의 공급 없이 공기 자체가 주변 기압의 영향으로 팽창을 하는 걸 단열 팽창이라 그래요. 열의 공급 없이 그냥 공기가 팽창이 들어갔다는 말인데 열의 공급 없이 팽창을 하게 되면 반대로 자신의 온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단열 팽창이라는 말은 원래 과학에서 온도의 떨어짐, 온도의 하강을 뜻하는 말로 쓰여요. 자, 단열 팽창이 진행되게 되면서 100m 올라갈 때마다 1도씩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15도짜리 공기가 1000m로 올라가게 되면 100m마다 1도씩 떨어지니까 무려 10도의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15도짜리 온도는 이 위치에서는 5도가 되게 돼요. 자, 그런데 15도짜리 공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5도가 돼버렸다. 온도가 너무 낮아졌죠. 그럼 가지고 있던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기체였던 그 H2O가 액체 상태로 변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응결을 시작한다. 기체였던 게 액체로 변한다. 그러면 물질이 이게 상태 변화하는 과정에서 열의 이동이 발생을 하는데요. 기체에서 액체로, 즉 물질 자체가 약간 아랫단계의 온도 상태로 내려가게 되면 본인이 숨겨왔던 열을 방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이 과정에서 열이 방출돼요.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100m마다 온도가 1도씩 뚝 떨어져야 되는데 이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응결하는 고도에서는 열이 확 방출되면서 실질적 온도가 별로 안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수증기가 응결하는 고도에서는 100m마다 온도가 0.5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요. 평균적으로요. 따라서 그 전에 단열 팽창과는 구분해서 이때부터는 수균 단열 팽창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온도는 100m에 0.5도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100m에 1도씩 떨어졌던 것을 건조 단열 팽창이라고 불러요. 100m에 1도씩 온도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공기가 단열 팽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면 그때 방출된 열 때문에 온도가 덜 떨어진 현상이 발생하고 그래서 100m마다 0.5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수증기가 응결하는 고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따라서 그 뒤로 1000m를 더 올라가더라도 온도가 10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1000m 올라가도 5도밖에 안 떨어져. 100m마다 0.5도니까. 따라서 5도였던 공기는 산 꼭대기에서 0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응결했던 공기는 이렇게 비나 눈이 내리겠죠. 그렇게 해서 비나 눈이 내리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반대편으로 내려가게 되면 공기는 압축이 되겠지. 아까 반대로 주변에서 열은 공급해주지 않지만 공기 자체가 압축이 되는 과정에서 100m마다 1도씩 온도 상승 효과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 0도였던 공기는 2000m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20도의 온도 상승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아래에서 20도가 돼요. 그러니까 15도짜리 공기가 산을 넘어 내려왔을 뿐인데 20도가 되었고 가지고 있던 수증기는 중간에 다 내려버렸기 때문에 수증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온도는 20도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반대편에서 불어내는 바람은 뜨거워지면서 건조한 바람이 불게 돼요. 이렇게 바람 그늘 사면에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불게 되는 상황을 팬현상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자, 팬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람 바지 사면에 비가 내리고 바람 그늘 사면에 고온 건조해지게 되는 현상, 이게 팬현상이야. 바람 바지에 비가 내려야 바람 그늘에서 뜨거워지는 팬현상이 발생해요. 두 가지가 모두 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좁은 의미에서 팬현상이라고 한다면 바람 그늘에 불어내리는 그 고온 건조한 바람을 팬현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팬현상이 우리나라 기후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볼게요. 자, 우리나라에 여러 바람이 불죠. 겨울이면 북서풍이 주로 불어요. 자, 우리나라에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팬현상을 이야기하려면 당연히 지형을 언급해야 되죠. 자, 산, 지형이 있어요. 남북으로 쭉 뻗어있는 산줄기가 있죠. 자, 그럴 때 북서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산의 서쪽 부분은 바람을 딱 맞겠지. 그쵸? 바람을 딱 맞아요. 그래서 춥겠다. 그리고 구름을 형성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게 반대편으로 딱 불어내리게 되면 고온 건조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동해안은요 겨울철에 태백산맥이 바람을 차단해 주니까
찬바람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내려오지도 않을 뿐더러 내려온다 하더라도 팬 현상을 일으켜서 내려오기 때문에 따뜻한 상태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 북서풍이 불 때 동해안이 춥지 않나요? 즉 겨울철의 북서풍은 매우 추운 바람인데 그런 날마저도 동해안이 그리 춥지 않은 것은 동해안에서는 북서풍이 팬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죠? 다음에 두 번째, 초여름. 자, 초여름에 가끔 부는 바람이 북동풍이에요. 자, 북동풍을 순 우리말로 녹새바람이라고 부릅니다. 자, 초여름에 북동풍이 불 때, 북동풍이죠. 자, 북동풍이 불 때 영동 지방은 바람을 딱 맞으면서 시원하고 비가 오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산을 넘은 서쪽 지방, 즉 영서 지방은 팬 현상이 일어나겠지. 더군다나 계절이 초여름이야. 이미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팬 현상까지 가세하게 되면 정말 뜨겁겠죠. 그리고 초여름이면 한참 모내기를 할 때인데요. 그때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부는 거 농사에 아주 악영향을 주겠죠. 자, 특히 우리는 영서, 경기 주요 산의 이 서쪽 부분에가 평야가 많이 펼쳐져 있고 농사를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팬 현상은 정말 안 반가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팬 현상, 우리나라 말로 녹새바람, 이것이 불었을 때 영서나 경기 지방에 가뭄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곤 했어요. 그래서 초여름 영서와 경기 지방의 가뭄 피해, 가뭄 이런 건 바로 팬 현상 때문이고 특별히 이 팬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는 녹새바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하나 더. 자, 대구, 즉 영남 내륙지방. 자, 경상도 내륙지방인 대구는요. 이렇게 태백산맥, 소백산맥 그리고 남쪽에 있는 또 다른 산지들로 인해서 이 대구를 중심으로 한 영남 내륙지방은요. 산으로 사방이 막혀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영남 내륙지방 이렇게 산으로 사방이 막혀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따라서 남풍이 불어도 불어내리고 서풍이 불어도 불어내리고 동풍이 불어도 불어내릴 수 있겠지. 어디서 바람이 불어도 바람 바지가 되지 못하고 불어내리는 바람 그늘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인 영남 내륙 분지지역 산으로 둘러싸인 이런 내륙 분지지역은요 다른 곳에 비해서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죠. 그래서 대구는 우리나라에서 남쪽에 해당하는 데다가 그러니까 남쪽이니까 기본적으로 태양의 고도가 높아서 기온이 높겠죠. 남쪽인 데다가 바닷가가 아닌 내륙인 데다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팬 현상까지 가세하는 데다가 이러다 보니까 대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여름 기온이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구가 아프리카 같다라고 해서 데프리카라고도 부르죠. 그죠? 그래서 여름이 가장 더운 우리나라에서 제일 더운 곳 극서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래 남쪽이 장마도 좀 더 오래 머물고 태풍도 더 자주 지나가기 때문에 북한보다는 남한이 원래 강수량이 좀 더 많거든요. 근데 이 남한의 강수량 많은 곳에서도 대구가 남한 내 가장 강수량이 적은 소우지가 되는데요. 이 소우지가 되는데 바로 이런 지형적인 요인, 팬 현상이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남한에서, 북한까지는 아니에요. 자, 남한에서 대구 일대가 강수량이 제일 적은데 이건 팬 현상과 관련이 아주 깊다. 자, 대구가 가장 더운 극서지이자 강수량이 적은 소우지인 건 고온 건조한 팬 현상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라고요.